돌아올 줄 알았어요. 자, 어디까진 말했죠? 아리스타고라스의 어리석음과 대왕의 분노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 테미스토클레스가 그리스를 지켜낸 이야기와 아테네의 부상도 했고, 아 맞다, 브리시다스와 리산드로스 그리고 그리스를 분열시킨 대전쟁 이야기도 했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다뤘네요. 이번에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 볼게요. 그리스인들이 끊임없이 다투는 동안 북쪽에는 마케도니아라는 별 볼 일 없는 왕국이 있었지요. 가난하고 험준한 땅에 국경은 호전적인 이웃으로 둘러싸여 있고 내부에서는 귀족들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마케도니아의 왕들은 이 허약한 봉토를 유지하기에 급급했고 영광스러운 정복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필립이 왕위에 오르면서 바뀌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두 형 중 한 명은 전투에서 전사하고 다른 한 명은 암살당하며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죠. 필립은 형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즉시 마케도니아 군대를 개혁하기 시작했고 사람 4명 길이의 창으로 병사를 무장시켰습니다. 골칫거리였던 귀족들은 필립의 새로운 군에서 지휘관이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올바르게 처신하도록 구슬렸죠. 필립이 스키타이인을 상대로 진군하며 성장하는 왕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 더 많은 약탈에 눈을 돌릴 때 그의 군대에는 새로운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10대의 어린 알렉산더 왕자였죠. 경험은 부족했지만 큰 야망을 품은 소년이었습니다. 필립은 아들에게 첫 번째 영광을 맛보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의 원대한 야망에 걸맞게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스승은 다름 아닌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에게 정치 이론과 윤리, 수사학, 음악, 과학, 수학을 가르쳤는데 무엇보다도 아킬레우스의 분노에 관한 서사시인 호메로스의 일리아드가 어린 왕자를 매료시켰습니다. 알렉산더가 소년이었을 때 한 말상인이 필립의 궁궐로 사나운 종말을 선물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검은 털에 이마에 별 같은 흰 점이 있는 정말 아름다운 말이었지요. 마케도니아 최고의 기수도 그 야수 같은 말을 길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알렉산더는 말이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말의 머리를 햇빛 쪽으로 돌렸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말에 부세팔로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둘은 형제처럼 사이가 끈끈해졌죠. 의연한 모습으로 자랑스럽게 말에 오른 알렉산더는 승리를 거둔 아버지와 함께 바위가 많은 트리발리 지역을 지나 고향 마케도니아로 떠났습니다. 다사다난한 여정의 시작이었죠. 아버지와 원정길에 오른 알렉산더는 마침내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부자 사이가 항상 화목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더를 지나치게 보호했던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필립의 유일한 아내도 순수 마케도니아 혈통도 아니었죠. 7번째 아내를 맞이한 필립의 결혼식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신들께서 이 결혼에 축복을 내려 마케도니아의 정통 후계자가 탄생하길 기원합니다. 그럼 난 사생아란 말인가? 그 말을 들은 필립이 일어나 칼을 뽑더니 아들을 모욕한 이가 아닌 알렉산더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취한 애꾸는 정보광은 발을 헛디뎌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여러분을 이끌 왕이 인사불성이 되어 의자를 넘어가지도 못하는군요. 하지만 부자지간은 싸우면서도 화해하는 법. 알렉산더는 아버지 필립과 함께 그리스를 정복했습니다. 필립은 오래전부터 그리스 전역을 지배하고 싶었고, 교활한 정치가인 그는 온갖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남쪽까지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불안한 평화가 계속되었지만 그리스인들은 정복자가 될 필립에 맞서 최후의 항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 군대는 카이로네이아로 가는 길목에 진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오른쪽에는 제국의 영광이 사라진 지 오래지만 자존심 강한 아테네인들이 있었고, 왼쪽에는 테베인이 신성대라는 정예 부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긴 창을 든 마케도니아 군대가 먼지 폭풍을 일으키며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알렉산더가 이끄는 왕국 최정예 기병대가 있었죠. 카이로네이아에서 그리스인들은 마케도니아군의 장창에 꽂히고 칼에 난도질 당했으며,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독립에 대한 희망은 진흙탕 속에 짓밟혔습니다. 마침내 필립은 동쪽으로 시선을 돌려 부유한 페르시아 제국을 약탈하려는 오랜 야망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의 꿈은 갑작스럽고 잔혹하게 좌절됐습니다. 암살자의 칼날이 필립의 갈비뼈 사이를 꿰뚫으며 마케도니아의 사자는 그에게 당한 많은 이들의 운명처럼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이렇게 겨우 20살의 나이에 마케도니아의 왕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귀족들의 일부는 기꺼이, 일부는 마지못해, 일부는 의무감으로, 일부는 계산적으로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일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문제를 일으키기도 전에 왕의 명령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암살은 마케도니아에서는 흔한 일이었죠. 사자가 떠난 자리에 고기를 노리고 자칼이 모여드는 것처럼 마케도니아 북쪽의 이웃 국가들도 왕이 죽으면 침략을 일삼곤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빛나는 왕관을 쓰고 북쪽으로 진군했으며, 그곳에는 왕으로서의 첫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북방의 모든 부족이 알렉산더와 싸울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죠. 거친 원석에서 잠재력을 알아볼 수 있는 예리한 눈의 세공사처럼 안목이 있던 아그리아의 랑가로스 왕은 마케도니아 군주의 환심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랑가로스는 알렉산더에게 아우타리아에라는 부족이 마케도니아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알렸고, 더 나아가 직접 그들을 처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죠. 랑가로스는 투창을 사용하는 날쌘 펠타스트, 바위 언덕 질주에 익숙한 강인한 말을 타는 기병, 무시무시한 장검 롬파이아로 무장한 건장한 보병 등 스트리몬 계곡의 모든 마을에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랑가로스는 그들의 헌신을 다짐받기 위해 의무를 이야기했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신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정을 강화하기 위해 약탈을 약속했죠. 알렉산더가 북방에서 우호 관계를 맺고 적을 학살하는 동안 그리스에서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소식통에 의하면 폭군 알렉산더가 죽었고 그의 야만적인 나비가 군대라 칭했던 무모한 폭도들도 함께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공개하여 그대들의 아름다운 도시에 주둔한 군대를 몰아내고 자유를 되찾을 때입니다. 알렉산더는 죽지 않았으며 테베인이 도시의 아크로폴리스에 있던 마케도니아 주둔군을 포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아, 테베.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눈을 뽑은 도시이자 안티고네가 목을 매달아 자살한 곳이며 헤라클레스가 미쳐서 자신의 가족을 죽인 곳이죠. 알렉산더에 반항한 테베인은 새로운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알렉산더는 테베의 거의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이라곤 신전, 고대 카드메이아, 시인 피다로스의 집뿐이었죠. 반란을 일으킨 나머지 그리스인들은 즉시 항복했고 알렉산더는 다시 한번 페르시아로 눈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원정을 앞둔 알렉산더는 아폴로 신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델포이로 향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곳에 도착한 날은 예언이 금지된 날이어서 아폴로의 여사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가 신성한 규칙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었던 알렉산더는 자신의 운명을 듣기 위해 사제의 처소로 쳐들어가 사제를 사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들아, 겁이 질린 여사제는 외쳤습니다. 누구도 널 꺾지 못할 것이다. 알렉산더는 억지스럽게 얻은 이 예언에 만족하며 헬레스폰트를 건넙니다. 파르메니온이 선발대를 이끌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알렉산더에겐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트로이로 향했고 아킬레우스의 묘비에 기름을 부어 봉헌했습니다. 마치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영웅처럼 알렉산더와 그의 친구들은 무덤 주변에서 경주를 벌였죠. 페르시아인들에게는 그런 유희를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렉산더의 공격을 막기 위해 가파른 강둑과 빠른 물살을 믿고 그라니코스 강에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알렉산더는 대치 중인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껏 상대했던 그 어떤 군대보다도 많은 병력이었으며 페르시아 귀족의 말이 대열을 따라 뽐내듯 거닐고 있었고 기수들은 죽이고 싶은 침략자의 모습을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알렉산더는 단 한 번의 그라니코스 강 돌격에 원정대의 모든 운명을 걸었습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왕들이 최전선에서 영광을 다투듯 마케도니아의 군주들은 선두에서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만큼의 열의는 아니었죠. 그라니코스 강에서 그는 마치 양과 양치기를 덮치는 굶주린 늑대처럼 맹렬히 전투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지나치게 위험한 모험을 감행했고 한 페르시아 기마병이 칼을 휘둘러 그의 목을 노렸습니다. 그 순간 클레이토스가 몸을 던져 그 페르시아인의 팔을 베어버렸죠. 메대를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둔 알렉산더는 델포이 신탁의 여사제가 예언한 것처럼 자신을 무적이라 느끼며 진군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파도 거품으로 뒤덮인 성벽이 감싸고 있는 거대한 항구 도시 할리카르나스오스로 한때 위대한 여전사 아르테미시아 여왕이 통치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해군을 상대하기 위해 다소 파격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함대를 만들어 바다에서 싸우는 대신 육군을 이용해 페르시아 해군 기지를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할리카르나소스의 정당한 왕위 계승자는 현명하고 학식이 높으며 델포이 신전의 자애로운 후원자였던 에이다 2세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이다는 오빠에 의해 폐위되었고 유배지에서 지내던 중 알렉산더의 등장으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유배됐던 에이다 여왕은
알렉산더를 환대하며 자신의 재산과 추종자, 상당한 지식까지 아낌없이 알렉산더에게 넘겼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는 매우 좋았고 에이다는 알렉산더를 양자로 삼기까지 했죠. 할리카르나소스의 공성전은 집안 싸움이 된 셈이었습니다. 할리카르나소스 점령은 소아시아 전역의 수많은 도시가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크라니코스 강에서 거둔 승리처럼 엄청난 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가 진정으로 갈망했던 승리는 여전히 요원했죠. 알렉산더는 최초로 그리스를 침공했던 페르시아 군주의 이름을 딴 국왕 다리우스 3세와 대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길을 떠났습니다. 원정 중에 알렉산더는 고르디온이라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수레가 기둥에 묶여 있었는데 그 매듭은 실로 기괴할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낡은 끈이 뒤엉키고 꼬이고 엮이고 미끄러지듯 감겨져 시작과 끝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혼돈 그 자체였죠. 그리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천하를 지배한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왔죠. 매듭을 살펴본 알렉산더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검을 휘둘러 단칼에 매듭을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알렉산더는 남쪽으로 계속 진군하여 실리시아에 도착했는데 가슴에서 무서운 열기가 치솟으며 성난 종마처럼 거품을 물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드니스 강에 몸을 던졌지만 경련과 고열에 시달리며 밖으로 나왔죠. 알렉산더의 모든 주치의는 치료에 실패하거나 병세를 악화시키면 끔찍한 고초를 겪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단 한 사람, 아카르나니아 출신의 필립만이 치료제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가 그 물약을 입에 대려는 찰나 파르메니온으로부터 온 전령이 페르시아 왕이 의사에게 돈을 주고 알렉산더를 독살하려 했다는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의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단숨에 물약이 담긴 잔을 비웠습니다. 왕은 처음엔 숨을 헐떡이며 뒤로 쓰러져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필립의 간호 덕분에 알렉산더는 의식을 되찾았고 차차 몸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휴식이 절실했죠. 쉼없이 행군을 이어간 알렉산더와 병사들은 마침내 실리시아 남부 도시의 환영을 받으며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다리우스는 이수스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 나머지 어머니와 아내와 딸들을 전쟁터에 데려왔는데 패배 후 도망치면서 남겨진 가족은 알렉산더에게 포로로 잡히게 됐습니다. 다리우스의 가족은 포로로 사로잡혀 적 앞에서 무력했던 트로이의 여인들처럼 자신들도 노예가 되어 비참해질 운명이라 상상하며 울고 슬퍼했지만 알렉산더는 그들을 완벽하게 존중했으며 그동안 누렸던 안락함을 계속 유지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알렉산더는 해안을 따라 계속 진군하여 마치 웅장한 건축물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섬의 해안에 자리 잡은 페니키아의 위대한 도시 티레에 도착했죠. 멜카르트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싶었던 알렉산더는 티레 입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티레인들은 이를 거부했고 알렉산더가 두 번째로 보낸 사자는 성벽에서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터무니없는 일이었지만 티레인들은 바다에 둘러싸인 거대한 요새 때문에 알렉산더가 포기하고 지나갈 것이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우리의 상식과 거리가 멀었죠. 알렉산더는 티레와 육지를 연결하기 위해
흙과 돌무더기로 이루어진 거대한 뚝기를 건설하기 시작했으며 그의 명령에 의해 세상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알렉산더에 반항한 티레인들은 끔찍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도시에서 수천 명이 학살당했고 수천 명이 해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나머지는 한때 대도시를 지배했지만 결말은 비참했던 트로이의 여인들처럼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알렉산더가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페르시아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도착하자 해방자라 환영했죠. 이집트인들은 알렉산더를 라의 화신인 파라오로 추대했으며 그는 비옥한 나일강 유역을 둘러싼 웅장한 도시 알렉산드리아와 새로운 신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리우스 제국의 보석을 손에 넣은 알렉산더는 다시 한번 전투에서 숙적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죠. 다리우스는 연이어 사자를 보내 필사적으로 평화를 간청했습니다. 은 3만 달란트,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모든 영토, 아케메네스 제국의 공동 통치권까지. 저였다면 받아들였을 겁니다. 내가 파르메이온이었다면 그랬겠지. 최종 제안을 거절당한 다리우스는 다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다리우스의 군대는 음산하고 먼지로 가득한 평원인 가우가멜라의 진을 치고 기다렸고 대왕은 흉포한 낫이 장착된 전차가 장애물의 방해 없이 먹잇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곳의 모든 초목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렸죠. 전투 전날 무관심한 별빛 아래에서 내일이면 제국의 운명이 결정될 것임을 알고 있던 다리우스와 알렉산더의 군대는 잠을 편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다리우스를 두 번 다시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알렉산더는 굽이지고 변화무쌍한 모래 언덕을 넘어 다리우스를 뒤쫓았고 얼어붙을 듯한 사막의 밤과 잔인할 정도로 긴 여름 태양이 내리쬐는 낮 내내 기술을 재촉했습니다. 결국 알렉산더가 적을 따라잡았지만 다리우스는 죽어가고 있었죠. 뒤집힌 마차와 탈진한 노새들 사이에서 페르시아의 대왕은 자신의 부하에게 살해당해 피를 흘리며 흙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다리우스의 시신을 씻기고 옷을 입힌 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의 왕이 된 지 불과 5년 만에 페르시아의 왕관을 차지했습니다. 진정한 왕중왕이었죠. 알렉산더는 다리우스를 죽인 자들을 처단하였고 자신의 통치에 저항하는 도시들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페르시아의 지배계급 대부분은 새로운 왕을 환영했습니다. 알렉산더와 같은 권력을 가졌을 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었죠. 알렉산더는 자신의 궁정 내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살 혐의가 있는 자들은 체포되어 처형되었는데 그 중에는 파르메니온의 아들 필로타스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음모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알렉산더는 이것이 음모만큼 가증스러운 범죄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파르메니온은 아들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에 반드시 무언가 일을 벌였을 것이고 그의 휘하에는 수천 명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르메니온 또한 죽어야 했습니다. 내 텐트 안에 무장한 자들이 나도 제거하기로 결심한 모양이군.
저항하실 겁니까, 장군? 아니, 하지만 애송이 왕에게 신들은 과역을 부리는 자를 반드시 벌한다고 전해라. 알렉산더는 자신의 이름을 따 많은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 도시는 가장 먼 곳이라는 뜻의 알렉산드리아 에스카테라고 명명했죠. 적의 방해와 거친 지형으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는 알려진 세상의 끝자락인 이곳에 믿을 수 없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가 페르시아 제국 모든 영토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했죠. 하지만 그가 갓 정복한 제국의 국경 너머에는 광활한 페르시아의 영토보다 더 거대하고 부유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인도입니다. 그리스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땅으로 거대한 개미가 풍요로운 언덕에서 금을 캐고 바위에서는 꿀의 강이 흘러나오며 사람들이 100살, 심지어는 200살까지도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았다는 소문이 도는 곳입니다. 그 외에도 거대한 발 하나만 있는 사람, 그 발로 햇빛을 가리는 사람, 개 머리를 한 사람, 머리가 없는 대신 얼굴이 가슴에 붙어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런 소문의 진 여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5개의 강이 흐르는 땅의 왕들도 서로 끊임없이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히다스페스 강의 한쪽에는 아버지가 살해된 후 최근에 즉위한 젊은 왕 암비가 다스리는 닥실라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히다스페스의 반대편은 암비의 아버지를 살해한 포루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죠. 이런 상황은 두 세력이 다시금 전쟁을 벌이기에 좋은 구실이었기에 두 왕은 군대를 소집하고 용병들에게 후한 보상을 약속하며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알렉산더의 궁정에서는 불화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이 된 알렉산더는 왕 앞에 엎드려야 하는 등 페르시아의 관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알렉산더를 따르는 그리스인과 마케도니아인에게 이러한 행위는 비굴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신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침해하는 신성모독으로 여겨졌습니다. 언제나 직설적으로 말하던 클레이토스가 연회에서 왕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죠.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알렉산더? 이방인의 옷을 입고 환관이나 점성술사와는 상의하면서 마케도니아인이 면담을 원하면 거들먹거리는 페르시아 관리에게 구걸하고 노예처럼 엎드려야 합니다. 동족을 버리신 겁니까? 클레이토스, 그 입 다물라. 내가 아니었다면 넌 뒷산의 오두막에서 트라키아 염소도둑이나 맞고 있었을 거다. 아니! 부왕이 없었다면 군대도 승리도 영광도 없었을 겁니다. 부왕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께서 왕의 이 몰골을 보면 부끄러워할 겁니다. 알렉산더가 경비병의 창을 빼앗아 던졌고 창에 맞은 클레이토스는 그 자리에서 죽었죠. 한때 친구이자 그라니코스 강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남자의 생기 없는 얼굴을 바라보던 알렉산더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다음 날까지 슬픔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친구와 동지, 신하와 아첨꾼, 철학자와 현자의 행렬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찾아왔죠. 하지만 슬픔에 잠긴 알렉산더를 깨운 것은 그 어떤 슬픔보다도 더 크고 강력했던 야망이었습니다. 인도,
아직 정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디오니소스 신의 발자취를 따르고 어떤 그리스인도 보지 못한 경이로움을 목격하고 세계를 둘러싼 외해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죠. 포루스는 다리우스와 달리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포루스는 군대가 패주하고 코끼리가 쓰러지는 와중에도 끝까지 싸웠죠. 결국 부상으로 지친 포루스는 사로잡혀 적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말하라. 어떤 처우를 원하는가? 왕의 대우. 포루스의 강인함과 고귀함에 감탄한 알렉산더는 그를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확장되는 제국의 새로운 샤트라프로 삼았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날 친구를 얻었지만 또 다른 친구를 잃었습니다. 폐하,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심한 상처도 이겨냈다. 누구나 한계는 있습니다, 폐하. 언제나 그렇듯이 알렉산더 왕의 영혼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하나, 행동뿐이었죠. 새로운 동맹이 된 포루스는 곧바로 알렉산더의 다음 정복 대상으로 그의 적이기도 했던 호전적인 카티아인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마케도니아인은 다시 행군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벌써 8년이 지났죠. 셀 수 없이 많은 승전보를 올렸고 도시를 세웠으며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만족을 모르는 왕에 의해 내몰리고 있었죠. 병사들은 궁금했습니다. 과연 고향으로 돌아가 전리품을 즐기고 아이들에게 무용담을 들려줄 수 있을까? 아니면 쓰러질 때까지 알렉산더의 명령에 따라 싸우게 될까? 제군들의 신념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정복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자도 있다더군. 이 강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나. 이제껏 본 것보다 더 비옥한 땅과 크로이소스도 부러워할 재물에 헤라클레스에게 견줄 만한 영광이 있다. 왜 아무 말도 없느냐? 짐은 폭군이 아니니 말하라. 대왕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만 저희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동쪽에 겐지스라는 강이 있는데 대지를 두르고 있는 대양으로 흘러가니 우릴 마케도니아로 데려다 줄 것이다. 동쪽이 길이니 동쪽으로 가자. 하지만 침묵은 계속되었고 군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는 트로이에서 뚱에 있던 아킬레우스처럼 천막으로 들어가 버렸죠. 이틀 동안 분노로 가득 찬 채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변덕이 심해서 수치심이나 두려움 또는 의무감 때문에 마음을 바꿀 수 있죠. 아니면 알렉산더에게 가호를 내렸던 신들이 계시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는 없었고 군의 슬픔이 순응으로 바뀌지도 않았죠. 결국 알렉산더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동의했지만 예상할 수 있듯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배를 건조해 인더스 강과 합류할 때까지 히다스페스 강을 따라 항해한 후 바다로 나아갔고 앞길을 가로막는 자는 닥치는 대로 정복하며 강을 시체로 메웠습니다. 알렉산더! 폐 화살을 맞으셨다. 어서 의원을 불러라. 아니다, 페르디카스. 그냥 잘라내라. 어서! 알렉산더는
이미 정육점의 도마처럼 상처 투성이가 되어 있었지만 이번 상처가 가장 깊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또 한 번 넘겼으니 이제 몸을 사려도 이상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자신이 무적이라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남부 해안에 도착한 뒤 알렉산더는 군대의 대부분은 고향이 아닌 광대한 게드로시아 사막을 횡단할 거라고 공표했습니다. 함대는 해안을 따라 항해하여 바벨론에서 합류하라는 명령을 받고 네아르코스의 지휘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에 따라 네아르코스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배에는 보리빵과 포도주 부대, 그물과 낚싯줄, 교역에 쓰일 금상자와 전투에 쓰일 창을 가득 실었죠. 조타수와 선원, 목수와 군인 외에도 지리학자, 식물학자, 박물학자도 새롭고 경이로운 광경을 보기 위해 갑판에 빽빽이 모였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탐험할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의 사막 행군은 끔찍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사막이 셀 수 없이 많은 병사를 삼켜버렸고 질병과 갈증에 오랫동안 곪은 상처로 인해 쇠약해졌습니다. 왜 사막에 맞서는 것일까요? 사막을 극복한 영광을 누리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야망을 거부한 군대를 벌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진실은 오직 신들만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손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안 돼, 헤파이스티온. 너만은 세상 끝까지라도 따라갔을 겁니다, 알렉산더.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를 위해 그랬듯이 알렉산더도 헤파이스티온을 위해 슬퍼했죠. 천둥 같은 분노가 뒤섞인 큰 고통과 비통한 슬픔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어두운 하늘을 가로지르며 맹렬한 기운을 모으는 폭풍구름처럼 분노에 휩싸여 그것을 풀 곳을 찾았습니다. 그의 어두운 시선이 자그로스의 험준한 산지에 살던 코사이아인들을 응시했습니다. 사악한 침묵 속에 위대한 정복자는 마지막으로 그의 병사들을 고지로 이끌었습니다. 헤라의 술수에 의해 미치광이가 된 헤라클레스처럼 알렉산더는 무자비하게 코사이아인을 학살하여 언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갈증을 채운 그는 다시금 외톨이가 되어 있었죠. 헤파이스티온, 클레이토스, 부세팔로스, 파르메니온까지 모두가 이승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들 외에도 얼마나 많은 용맹한 자들이 같은 운명을 맞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총기 어린 젊은 병사들이 마케도니아를 떠나 황폐한 평원에서 숨을 거두었을까요? 수많은 죽음을 보아왔던 알렉산더도 마침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병사했다는 사람도 있고 독살당했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상처 때문일 수도, 술이나 슬픔 때문일 수도 있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후계자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전하. 왕국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가장 강한 자에게. 이 한마디와 함께 그의 힘찬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슬픔과 후회로 가득한 세계 정복의 꿈은 좌절되었고 빛나는 별의 빛은 그 생명을 다했죠. 하지만 정말 밝게 빛났었습니다. 세상조차도 그를 품을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이고 야심차고 대담했습니다. 그런 그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가 세운 제국은 예상하시겠지만
가장 강한 자에게 왕국을 물려주는 것은 원만한 권력 이양과는 거리가 멀죠. 알렉산더의 장군들은 곧바로 서로에게 칼을 겨누어 제국은 마치 들개에게 찢긴 고깃덩이처럼 분열됐습니다. 이토록 빠르게 확장한 제국도, 이토록 갑작스럽게 분열된 제국도 없을 겁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천천히 인내하며 끈질기게 성장하고 견뎌낸 다른 제국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